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5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인 부산항 신항 7부도 개장식에 참석해 항만, 해운산업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톤 세제를 연장하고 5조 5천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전투표를 마쳤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유연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7부도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항만, 해운산업 도약을 약속했는데요.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항만 해운 산업을 세계 인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해운업 부흥을 위해 올해 일몰되는 톤 세제를 연장하고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에서 9번째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두가 닻을 올렸습니다. 무인 컨테이너 이송 장비 등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기존 항만보다 최대 20%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 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항만 해운 산업을 세계 인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해운업 부흥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 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톤 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습니다. 또 친환경 해운 솔루션도 확산시키겠다며 부산항을 탄소 배출 없는 녹색 해운 항로에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목일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을 확대하고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도 직접 심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전투표를 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5.6%를 기록, 유권자 69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12.1%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권역별로는 전남이 23.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2.3%로 가장 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특별한 메시지 없이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당초 오는 10일 세종에서 본투표를 할 계획이던 한 총리 역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어제 투표소를 찾아 경찰과 함께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진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후 9시 투표지 이송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전투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 화면을 24시간 공개합니다. 또 핵심 선거 사무는 공무원이 전담하고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동행합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꿔 개인정보 유출과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네, 이번에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나면 2019년 이후 4년 4개월 만에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돌아가면서 개최국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모인 뒤로 코로나19 확산 탓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3국 외교 장관들이 부산에서 만나 정상회의 재개의 의견을 모으면서 추진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최국은 우리나라인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세 나라가 그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갖도록 협의해왔다며 현재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상되는 주요 의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세 나라 모두의 관심사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을 중국이 압박해줄 것을 촉구할 수 있고,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세 나라 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앞서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도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도 나서 미일 간 협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경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반도 안팎으로의 굵직한 외교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외교장관 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가 이번 회의에 초청됐는데요.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오는 7월이죠.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초청됐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소식부터 주요 외교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행동은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유연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늘었지만 지역 수련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는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 탓에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전공의들이 많아 지방에 남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장기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한 뒤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 행동은 7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첫 면담을 언급하며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유연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전공의들의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 의료과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한 총리는 이어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노고에 힘입어 비상진료 체계가 비교적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암과 희귀질환 전문 진료협력병원을 늘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모와 신생아,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별 수가제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서 무너진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 질환 분야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토론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의 의료 행위마다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의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서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건보 재정의 안전성 유지 방안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의 기준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22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결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입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컨센서스,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민의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청년의 사회 통제를 핵심으로 한 청년교양보장법, 남한 말을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이 거론됐고,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도 강화됐습니다. 결의안은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인권협약을 지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해 11월 예정된 UPR,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우리 시간으로 8일 오전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쌀을 탑재해 우리 군의 독자 감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우리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지난해 12월 1호기 발사 때와 같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날아갑니다. 국방부는 발사 45분 후 발사체와 위성이 분리되고 54분 뒤쯤에는 해외 지상국과 최초 교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사된 정찰 위성 1호기는 태양과 항상 궤도면이 같아 전 지구적 영상 획득에 유리하지만 구름이나 안개 등 날씨가 나쁠 경우 정찰 능력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2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쌀을 탑재해 날씨와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고 경사궤도로 운영돼 특정 위도 이하의 잦은 촬영에 유리합니다. 전자파를 발사해 목표물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1호기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은폐된 시설과 장비도 보다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위성과 지상체의 민간 분야와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 체계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부는 1, 2호기를 포함해 내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쏘아 올려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와 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사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8.2% 올랐습니다. 농산물도 20.5%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력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원활한 인력 공급으로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잡겠다는 겁니다.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며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정한 인력 공급을 위해 전달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의 지자체, 기관과 협업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 부족 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미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백신 주권이 보건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한 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7년까지 메신저 리보액산 mRNA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R&D 지원 등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국립예술단체의 청년교육단원 공모 심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선배 예술인으로 후배를 응원하러 왔다고 밝힌 유 장관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예술인에게 국립예술단체 무대 경험과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사업.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국립합창단과 국립국악원 등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했습니다. 모집 정원도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정원을 35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된 겁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교육단원 공모 결과 모두 2,462명이 접수해 9.4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증명하듯 심사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활동비라는 걸 받으면서 연극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같이 훈련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활동비까지 받으면서 저희가 어떤 연극을 확실히 일로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국공립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주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레슨도 받고 또 코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도 되고 의지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심사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배 예술인으로 응원하러 왔다며 청년 예술인을 격려했습니다. 청년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테스트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육단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 잘 우리가 시범처럼 이들의 활동 모습도 지켜보고 과정을 보면서 내년엔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래도 어딘가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어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청년 예술인들이 최고의 예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최근 대만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전에는 일본에서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지진 해일이 관측됐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진 해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국내 해안에 지진 해일이 밀려온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으로 최고 높이는 강원 묵호항에서 관측된 85cm였습니다.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 시설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해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 정부는 제36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진 해일 대비 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진 해일의 예측 및 관측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 탐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진 해일 발생 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인 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의보와 경보 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별 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 대피 계획을 보완하고 특보 발령 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한편 지진 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 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 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 해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 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와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산을 찾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4월은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섭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산에서 흰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지난해 4월 2일 충남 홍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천여 개 면적의 산림이 불타면서 충남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32건 가운데 4월에 일어난 산불은 약 44%인 14건. 특히 지난해 4월 2일엔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다음 날인 3일엔 역대 최초로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섭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인원을 늘리는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장에 진화하는 인력들, 진화하는 감시원들, 인원들도 근무 시간도 조금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진화 활동이나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조특보나 강풍특보가 발령됐을 땐 드론 감시단이 운영됩니다. 산불 대응에 활용되는 드론들입니다. 이 드론을 활용하면 산불이 발생한 구역을 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화선을 파악하고 진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산불 예방 안내 방송도 가능합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산불 위험 지역엔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 등의 헬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궂은 날씨에 대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0여 명, 특수진화대 430여 명도 광역 단위로 운영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 통제구역엔 출입하지 않는 등 산불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25일 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더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된 건데요. 자, 그럼 이제 결혼하면 내 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이 배우자의 상대방은 특공 청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 중복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특별공급 때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젠 연소득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돼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지금까진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는데 이제 배우자 점수까지 합산해서 1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시행됩니다. 그동안의 특공 유형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도 추가됐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신생아 특공에 청약해 당첨되면 여기에 더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빚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영,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그동안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인데요.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춰 청약 제도를 개편한 만큼 더 많은 결혼 및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광복 80주년인 2025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김기주 한흥규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됩니다. 그동안 국가보훈부는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금까지 11개국에서 유해 148위를 국내로 모셔왔는데요. 지난달 처음으로 남미 지역을 조사해 광복군 김기주 지사, 한흥규 지사의 묘소를 점검하고 유족으로부터 유해 봉환 추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보훈부는 이번 남미 조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안장된 장덕기 지사의 묘소도 점검하고 미국에 안장된 김재은, 원대성, 정성장 지사의 묘소까지 함께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안장되셨더라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시겠다며 예우를 다해 유해 봉환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한다면 오후 8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위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를 제공합니다. 또 교육부는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맺은 1사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초중등 학교에 지원하고 늘봄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 전반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배우며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의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올해는 관람객이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경복궁에선 전통 복식을 입고 궁중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 세종이 개최되고 창덕궁에선 궁궐 해설을 들으며 아침 산책을 할 수 있는 아침 궁을 깨우다 행사가 열립니다. 덕수궁에서는 커피, 당구, 음악 등 고종이 사랑한 취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황실 취미회가 상설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별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경궁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경희궁을 만나다 등 궁궐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국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기술이 대두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대학과 함께 데이터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 글로벌 최고 수준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30명 이상의 리더급 인재를 양성하는데요. 선정된 세계 대학에는 6년간 최대 8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 해외 교육형 2개 대학은 졸업 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 교육으로 수행해야 하고
해외 연계형 한계 대학은 국내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업 공고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도 오늘처럼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새파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씩 흐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꽃도 활짝 피어 있으니까요. 이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날씨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8도, 광주 10도, 대구 8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8도, 청주 9도, 세종과 춘천 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15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9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울진 17도입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9도, 부산 10도, 제주는 12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일교차도 계속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